안녕하세요. 항공대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 대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 유럽 전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민족주의, 통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을 하는데요. 이젠 국민공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792년 9월 22일 공화정이 선언되면서 왕정이 폐지됩니다. 그 이후 과격파인 자코뱅의 주도로 루이 16세 처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1793년의 일이었어요. 이 루이 16세는 사실은 뭐 그렇게 절대 군주 뭐 어떤 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왕은 아니었어요. 루이 16세와 같이 절대 왕정의 치자로서 곧 짐이고 국가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소일거리로 뭐 자물쇠 만드는 일이라든지 여러 장치를 만드는 손재주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프랑스 혁명 초기에 명사회 소집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세금, 뭐 세금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정 부분 헌납을 해주면 뭐 제3신분한테 굳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되니까 좀 상층 계층에서 좀 양보와 희생을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렇게 뭐 압제적인 그리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뭐 그런 식의 치자는 통치자는 아니었죠. 항상 그 타협을 중시하기고 국민의회가 만들어질 때도 루이 16세는 그 성직자와 귀족 계급을 설득해서 그냥 국민의회에 들어가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해라 라고 절충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왕이기도 하죠. 그랬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온건하고 타협적인 왕이었는데 여하튼 이 자코뱅의 주도로 루이 16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93년 헌법이 제정되죠.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입각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 천명되었어요. 여기서 민주주의 헌법이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보통 선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여성 참정권은 국민공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당연히 투표권을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공회, 뭐 그게 자코뱅파가 됐던 지롱드파가 됐던 왕당파가 됐던 왕당파는 없죠 지금은. 여하튼 누가 됐던 이 시기에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선거라는 말이 좀 무색한데 여하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보통선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거를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헌법 정신을 보면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해 있습니다. 단,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실시가 보류되었죠. 당시에는 혁명이 루이 16세의 처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혁명이 과격화되면서 사실상 그 반대파였던 왕당파들이 반혁명 운동을 계속해서 기획 그리고 반혁명 운동이 벌어졌고요. 또 해외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공화정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되던 무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사실상 비상사태였죠. 그래서 그 실시가 보류되었고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공포정치는 1793년 9월부터 1794년 7월에 걸쳐 벌어지게 됩니다. 자코뱅파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민 출신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이 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루이 르그랑이라는 소위 말하는 인류고등학교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졸업할 때 루이 16세가 와서 1등상을 차지한 로베스피에르에게 표창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거를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루이 16세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그 상장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을 정도로 이 루이 16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데 인연이란 게 참 모질죠. 여하튼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정치적인 욕망보다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여 이제 정치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공포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에는 대외적인 이유와 대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1차 대프랑스 동맹, 다시 말하면 이 공화정을 채택한 프랑스를 다시 왕정으로 복고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하면서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이 이 동맹을 맺고 이제 프랑스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던 무렵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왕당파와 지롱드파의 내란과 반혁명 음모가 끊임없이 밝혀지고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당파는 내란 쪽이고요. 이 지롱드파는 반혁명 음모였어요. 실질적으로 반혁명 시도가 있었는지는 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음모가 항상 있다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계속됐죠. 거기에다가 이 시기에 도시의 식량 위기가 겹치게 됩니다. 이 농사철에 이제 군대에 동원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의용군이다 뭐 시민군이다 하면서 군대로 차출되면서 물론 그 군대에 가는 게 아니고 시민군의 형태로 의용군의 형태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일손이 극도로 적었기도 했고, 이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이 식량 위기가 더 겹쳐진 면이 있습니다. 공안위원회와 이 날씨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불란서 혁명을 보면 7월 혁명이 두 개가 있죠. 1789년 7월 혁명이 있고요. 또 1830년에 또 7월 혁명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혁명의 배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기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는 극단적인 더위나 극단적인 추위가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났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어떤 학술대에 가니까 있더군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나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흥미가 가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납득이 가더라고요. 여하튼 기후 변화와 역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 근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주제로 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의 하나의 위원회로서 공안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의회 조직이죠. 뭐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죠. 그 중에 이 공안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또 혁명재판소가 설치됩니다. 이 혁명재판소는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예요. 단심제요. 그냥 반영면 분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한번 그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지 되겠어. 이런 사람들도 혁명재판소에 저 사람은 혁명에 반동하는 세력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고소하는.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입증을 해야지 되죠. 스스로.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빠져나가기가. 재판에 한번 걸리면 그것을 역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재판소 설치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혁명 용의자로 무려 15,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피가 흘려진 이후, 많은 양이군요. 많은 양의 피가 흘려진 이후 사람들은 혁명에 대해서 불안해했죠. 언제 제가 반혁명 분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당동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시기에 혁명 재판에서 이제 희생된 혁명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뭐 당동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앞부분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당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사람은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결국은
그 사람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그 며칠 그 얼마 후에 곧바로 로베스피에르도 사실상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1794년 7월 27일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온건파가 주도한 것으로서 로베스피에르는 똑같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공포 정치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지나친 부나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덕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 이러한 혁명가업의 달성을 위해 국민 공회를 헌정적 기반으로 삼고 자코벤과 파리 시민의 제유로 내외의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공포 정치가 실시된 것입니다. 자, 이제 1795년 헌법 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1795년 헌법은 제한 선거로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5인의 총재로 총재 정부를 구성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5명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굴러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5명이 있다. 그 합의 보는 것도 아마 어려울걸요?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통령이 5이면 그건 뭐 언제 어느 세월에 뭐 그렇게 되면서 무능과 부패 뭐 어떤 정권도 사실은 부패나 비리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있죠. 그 체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유지되는 거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겠죠. 깨끗한 정부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여하튼 그렇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체제나 정부가 무너질 때 이 부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그 이후 정부에서 사실상 그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를 비판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여하튼 무능과 부패 때문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이 79년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혁명의 막이 내린 셈이죠. 이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시점이죠. 경제적으로도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길을 터주게 됩니다. 봉건적인 잔재, 여기서 말하는 건 농노제를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사실은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단일의 도량령이 채택이 되고 지역마다 있었던 관세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회적으로도 구제도의 신분적 법적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특징에서 봤을 때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 성립에 기여하게 되죠.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을 제시했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애는 이 남성들끼리의 형제라고 동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색기가 있고요. 또 라 마르세이유즈가 에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기고 하나는 국가죠. 삼색기 프랑스 국기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청백홍의 삼색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국기는 자유, 평등, 형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이 백색은 사실은 부르봉 왕조의 색깔이죠.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이제 루이 16세를 삼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국기에 이 백색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백색은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자유, 평등, 형제를 상징한다고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할 뿐이죠. 여하튼 이 삼색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라파예트가 시민에게 나눠준 모자의 표지 빛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절대 왕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을 표상한 이 삼색기는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기 제작에 응용되었죠. 순서를 바꾼다든지 청백홍을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로로 놔둔다든지 여러 응용이 이루어지는 이 유럽 국기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라파예트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 전쟁 때도 참여했었던 어떻게 보면 명장이죠. 전투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이고요. 이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백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민에게 나눠준 이 표지 빛깔에서 유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라 마르세이에즈는
1792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을 제압하기 위해 다시 공화정을 소위 말하는 왕정으로 복고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왔을 때 만들어진 라인군 행진가입니다.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마르세유 지방 의용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파리까지 입성하게 되죠. 1795년 국민공회에서 국가로 선포됐고요. 1879년에 공식 국가로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 5인의 총재 정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이 5명인 총재 정부가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제1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게 되고요. 대륙을 먼저 안전하게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과 아미행 조약을 체결해서 영국을 동맹국에서 약간 옆으로 치워놔요. 전쟁터에서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킵니다. 이 나폴레옹은 개혁 정치를 하는데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되죠. 법 앞에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합니다. 능력에 따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교육 제도를 정비하죠. 이 나폴레옹 역시 평민 출신이죠. 사실상 능력에 따른 기회 제공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평민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된 것이죠. 최고 통치자가.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말이 사실 능력에 따른 출세. 이 나폴레옹을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문학작품 속에서는 많죠. 그렇고요. 이 나폴레옹 민법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 민법에는 가부장권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나타나져 있죠. 아니, 구구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서식을 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 여성 혼자서 사인한 문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도 여성이 혼자서 사인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의 코사인이 있거나 남편의 코사인이 있거나 장성한 아들의 코사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계약서로서 그 소위 말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민법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아주 보수적인 나라죠. 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도 발언권, 소위 말해서 마이크 잡고 아니 뭐 노동 현실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여성 노동자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나 장성한 아들의 사인을 동의를 얻어야지만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그런 사회였어요. 뭐 심지어는 남녀가 동등한 투표권을 갖게 된 게 우리나라보다도 늦죠.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사실상
남녀 평등 선거권이 주어졌다면 프랑스는 뭐 거의 1950년부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전에 이 임시정부, 소위 말해서 1948년도 정부에서는 내각에 여성이 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장관이 둘이 들어가 있었는데 투표권도 없는 장관이라고 되게 비아냥거렸던 기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보수적인 민법 체계였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제1제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1804년에서 1815년까지의 일이죠. 사실상 개혁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국민 투표라는 게 사실은 좀 그래요. 좀 그렇다는 게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거죠. 아도프 히틀러도 사실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그 직위까지 올라간 거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 투표를 좋아하죠. 뭐 국민들은 여하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이용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만났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유럽 대륙 재패를 통해서 또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자, 이 혁명을 사실상 와해시키려고 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라인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 라인 동맹이 결성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30년 전쟁 무렵부터 이제 서서히 거의 유명무실해지기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제국이었지만, 여하튼 이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 나폴레옹의 유럽 대륙 재패를 통해 해체되게 됐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아미행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의 구성원이었던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일종의 휴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평화라는 것은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리고 1년 동안에 나폴레옹은 앞서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까지 격파하게 되는 이 아미행 조약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영국을 동맹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각계격파식으로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조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폴레옹 버전을 한번 보죠. 고대 로마법과 프랑스 혁명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편찬한 법전입니다. 근대 법전의 기초를 이룬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자유 등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또 한계도 있게 마련이죠. 이 나폴레옹 법전을 보면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전이기도 합니다. 자, 1806년에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되죠.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에 통상을 금지시킵니다.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죠. 이것이 1812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 원정은 사실상 실패했어요. 뼈저리게 실패했죠. 뭐 거의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뭐 보급이 형편없었던 데다가 그 보급이 형편없는 거를 또 러시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야작전, 다시 말하면 들판을 태우고 먹을 것을 다 없애고 불사르고 도망다니는 그런 형태로 이 프랑스군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원정은 실패하게 되죠. 보급이 없는 군대가 뭐 살 방도가 없죠.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1813년의 일이고 엘바 섬에 유배된 후에 탈출해서 재기에 성공하지만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뒤에 피테 주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전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것은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를 일깨웠다는 점도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베토벤의 영웅에서 잘 나타나 있죠. 황제를 위한 곡으로 만든 곡이었는데 이 나폴레옹 군이 자기가 살던 도시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그냥 황제에서 영웅으로 톤 다운 시켜서 제목을 내보내게 되죠. 뭐 그렇게 돼서 민족주의를 일깨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대륙 봉쇄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트라팔가 해전의 패배로 영국 정복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폴레옹은요,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굴복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국에 대한 전면적 봉쇄예요. 아울러 영국과의 통상 및 통신을 금지시킵니다. 아울러 대륙 내 항구에 영국 상선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였죠. 이 대륙 봉쇄령의 결과는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게 문제죠. 그리고 아울러서 영국과의 교류를 원했던 대륙 내 여러 국가들이 사실상 반프랑스 감정만 자극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예,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령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통적 계승자나 결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야망에 불타는 군국주의자, 전체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혁명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자영농민에게 유리하게 확정짓고 프랑스 국민에게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맛보게 해준 위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기에 고조된 프랑스의 민족주의와 애국열에 불타는 시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적 군대의 힘이 크지 나폴레옹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켜 19세기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로 만들었으며 전제정치와 구제도를 동요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해준 위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뭐 대면 수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지금 그냥 벽면 수양 중이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혼자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반응을 거의 못 살피고 있죠. 사실 대면 수업의 장점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란 말이 사실 생소한 말인데 이제 또 뭐 쓰다 보니까 또 뭐 자연스럽게 쓰게 되네요. 처음에는 대면 수업 그건 또 뭐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문 내용에서요. 지금은 이제 뭐 또 자연스러워지네요. 뭐 질병과 친구가 돼야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와 친구가 돼야지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샜죠? 그래요. 이 대면 수업의 장점은 이 강의식 수업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고 제가 또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이런 수업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점을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는 거죠. 또 그런 건데 그냥 뭐 혼자 떠들고 혼자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이라니까 뭐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잘된 일이죠. 뭐 정상적인 일이고요. 자, 나폴레옹에 대한 해겔과 피에트의 평가를 한번 보시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해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피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해요.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요. 환청이죠. 자, 제가 당황했던 이유는 빈 체제와 2월 혁명, 7월 혁명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 피테의 앞선 주장, 다시 말하면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어쩌고저쩌고 이것이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빈체제 이후에 이탈리아 상황을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울러 크고 작은 9개 왕국과 공국 그리고 교회령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여기에 소규모의 자치도시들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그 르네상스 시기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군주론의 핵심은 사실은 이탈리아의 통일이에요. 이탈리아의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뭐 군주가 포악하던 교활하던 뭐 그건 뭐 현실 정치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너무 도덕적인 인간 그 뭐 융통성 없고 타협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무슨 통일을 이루겠어. 그게 기본적인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죠.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이 큰데요. 2월 혁명은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나갈게요. 원래는 이게 앞서서 원래 시대순으로 하면 앞서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했네요. 그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진도 준비된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 급진파가 민족 통일과 민주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청년 이탈리아당 회원에게 주는 마치니의 교시라는 글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은 진보와 의무를 믿고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탈리아인의 형제적 결합체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재건한다는 위대한 목적에 생각과 행동을 바치려는 확고한 각오로 이 결합체에 참가한다. 청년 이탈리아당은
공화제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공화정만이 이러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청년 이탈리아 당 운동은 사실상 그 공화주의를 주장을 하고 사실상 몽상적인 사고를 주로 하던 사람들이 움직인 단체예요.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론에 빠져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통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떨어져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 이탈리아 당의 운동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샤르데냐 왕국 중심의 통일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상 카보우르는 치밀한 외교 정책과 과감한 내정 개혁으로 국력을 강화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와 1859년 전쟁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사르디냐 왕국 중심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1861년에는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는데요. 가리발디가 의용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무력 점령하게 됩니다. 1860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샤르데냐 왕에게 헌납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 베네치아가 아직도, 그리고 교황령이 아직도 그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참가하여 베네치아를 무력으로 병합하게 됩니다. 1866년이고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틈타, 어떤 책에 따라서는 보불 전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전쟁을 틈타 로마 교황령도 병합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령을 병합한 뒤에 로마로 천도하여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1870년의 일이고요. 사실상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은 공화정도 아니었고 이상가들이 생각했던 공화정도 아니었고 자유평등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외교와 현실 정치, 전쟁이었죠. 사실상 통일이란 건 어차피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을 한번 보실까요? 빈체제 하에 독일도 이탈리아와 거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찢어져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소독일주의로 하느냐 대독일주의로 할 것이냐를 두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계속 견제를 하면서 독일이 분열된 상태를 유지되게끔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관세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 관세동맹은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독일의 경제적 단일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시장이 단일화됐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소위 말해서 뭐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관세를 낸다든지, 저 35개 군주국가 4개 자유도시 보이죠? 저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냈잖아요. 그 관세가 철폐되고요.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권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 통합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48년에는 2월 혁명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개최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통일 방안을 논의하게 되죠. 그런데 대독일적 통일 방안과 소독일적 통일 방안이 대립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대독일적 통일 방안이라고 하면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야지 된다는 주장이에요. 소독일적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는 배제하고, 쟤네들은 뭐 합스부르크 또 헝가리랑 이중제국이고 뭐 그러니까 순수한 독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스트리아는 제하고 그냥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통일, 이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사실상 실패하고요. 이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은 사실상 비스마르크의 철월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비를 확장하여 무력 통일을 추진한 것이죠. 통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1866년이고요. 이 전쟁의 결과 북독일 연방이 결성됩니다. 아울러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870년의 일이고요. 이 전쟁에서 파리를 점령하고 알자스 로렌을 병합하고 빌헤름 1세가 베르사유 궁에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독일 제국이 1871년 성립하게 됩니다. 통일 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세기 후반 영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독일의 통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보시면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그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비스마르크의 철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이 토지귀족 출신의 보수주의자였습니다.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은 훌륭한 연설이나 의회에서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 그리고 피로써 이룩된다. 무기와 전쟁으로서만 이룩된다고 주장했었죠. 군제 개혁을 단행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록 군비가 우리의 빈약한 몸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에 지니는 정열을 지녀야 할 것이며 또한 감히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가 아니라 군비인 것이죠. 언론이나 다수결로 현재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로지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죠. 자, 미국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동북부의 13개주 연합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독립 혁명을 통해서 획득했던 인정을 받았던 13개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서부 개척은 뭐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혹은 강제 매입을 통해서 뭐 원주민 학살을 통해서 서부 개척이 이루어지죠. 뭐 골드러시한 말도 있고요. 여하튼 1840년대 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은 사실상 남북이 가지고 있는 차이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부와 북부가 대립하게 되는 데요. 북부는 사실상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력이 상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문제 때문에 인근 노동자의 문제 때문에 노예제를 부정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남부는 대농장 경영이 일반적이었어요. 이 대농장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하죠. 관세가 낮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예제 노동에 기반한 대농장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남북전쟁의 전개를 살펴보면요. 이 노예제 폐지론자인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것이 1860년의 일이었죠. 그 이듬해 남부 11주가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자적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도 선출하게 됩니다. 사실상 독자적 헌법 제정과 대통령 선출은 분리 독립을 의미했던 것이죠. 미 연방에서의 분리 독립. 그렇게 되면서 남북 전쟁은 발발하게 됩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령을 1863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가 사실상 1865년 승리하게 되고 남부를 군정 체제 하에서 이 소위 말하는 노예제를 인정하고 소위 말하는 북부식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남북전쟁 후에 미국은 상당히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국민적 단결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남과 북은 사실상 같은 나라이지만 이 사회 구성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일체성을 단결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남북전쟁 후 이 국민적 단결력, 소위 말하는 내셔널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 부설되어 국토 통합이 진척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다른 대륙의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확대되었죠. 그에 따라 산업화가 급진전되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발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19세기 러시아는 짜르의 전제정치, 농노제를 유지한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국가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전제정치에 맞서서 자유주의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그것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입니다. 봉기입니다. 그 1825년에 있었던 일로서 자유주의적 청년 장교들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실패하면서 니콜라스 1세의 전제 정치가 오히려 강화되게 됩니다. 1853년에서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요새는 위인전에 나이팅게일이 좀 나오나요? 저희 때는 나이팅게일은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위인전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종군 간호사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그 나이팅게일이죠. 여하튼 크림 전쟁은 투르크와의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림 전쟁에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패배하게 되죠. 이 크림 전쟁의 실패는 남하 정책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 남하 정책은 왜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얻는 게 1차적인 이유예요. 부동항, 얼지 않는 바다, 항구,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항, 북한이나 남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놀이죠. 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쟤네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항상 대기하고 대기병력처럼 전쟁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산업화가 급진전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인민주의자 나로드니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860년대 후반에 러시아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을 깨우쳐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려는 일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농민에게 진 빚을 갚자며 농촌에 뛰어들어 농민을 계몽하고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전파하려고 했었죠. 이를 보나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을 나로드니키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인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들에게 쉽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국에 고발하기 일쑤였죠. 농민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계몽 대상으로만 농민을 파략하려 한 지식인들의 태도도 문제였고요. 여기에 짜르 체제의 강한 탄압으로 나로드니키의 운동은 크게 위축이 됩니다. 계몽 대상으로 여긴다는 건 무슨 얘기죠? 농민들을 계몽 대상으로 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무지몽매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인민주의자들은 인민 계몽을 통한 대중봉기 노선을 포기하고 폭력과 테러를 통한 짜르 체제의 타도로 혁명 노선을 전환하여 1881년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